12월 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으로 비어있던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치밀하고 온화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 후 공석 상태였던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30년 넘게 판사의 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입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와 형사, 헌법재판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사법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최재형 후보자도 화답하듯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오랜 법관 생활을 한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헌신하겠다고 거듭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온화한 성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있는가 하면 두 아들을 입양하는 등 선행으로 법원 내 미담 제조기로 불렸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으로 4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등 이른바 7대 인선 배제 기준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기업 후원금을 강요한 최순실 씨 조카, 특검 도우미 장시호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누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냐는 볼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드로 읽는 법조는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이모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했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 진술자판기, 국민 호감 등의 별명까지 얻었던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검찰은 이런 장시호 씨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선처 구형을 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시호 씨를 법정 구속합니다. 장시호 씨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된 데에 검찰은 대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의아하다며 애둘러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 장시호 법정 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장 씨를 너무 봐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절대 과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이른바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평입니다. 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답변과 진술을 뜻하는 플리와 협상을 의미하는 바게닝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과 검찰이 자백과 증언을 고리로 형량을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유죄 협상제도 또는 사전 형량 조정제도라고 불립니다. 플리바게닝은 배심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열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를 결정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활용되어 온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관련해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플리바게닝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수사 관행상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사건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뚜렷하게 대립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법 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해묵은 논란 플리바게닝, 관행과 사법 정의, 명분과 명분 사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석대성입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여자친구 휴대폰 뺏었다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강도죄 얘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해보겠습니다. 강도죄 같은 거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또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 상해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남 물건을 이렇게 강제로 뺏으면 무조건 강도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로 이용 또는 획득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떤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잠깐만 일시만 사용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서 가지려고 뺏어야지 강도죄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음식값 안 내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음식값을 안 내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값을 안 내고 강경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오히려 성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준강도죄, 사후강도죄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건 뭔가요? 이 준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거나 아니면 쫓기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사후강도죄도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네네. 네. 강도죄 형량은 그런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 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네. 일반 강도죄라면은 특수 강도죄 이런 것도 따로 있다는 말인 거죠? 네네. 특수 강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에서 어떤 수단의 위험성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위협을 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욱더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도 뭐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살면서 당할 일도 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 인사이드 오늘은 국내 법률 시장 개방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 뭐 국회에서 열렸다는 세미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세미나는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이름의 세미나인데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현재 외국 로펌 27곳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고 아주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국내 변호사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더불어 법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그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이 모색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바로 법률 서비스 무역 적자입니다. 네. 그 지난해에는 법률 서비스 관련해서 대외 무역 수지가 무려 6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시 환율로 따지면 뭐 7천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법률 서비스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 네. 처음 문호를 개방한 지난 2006년에는 적자가 2억 3천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네. 10년 만에 적자폭이 아주 2배 이상 크게 뛴 겁니다. 네. 뭐 전체 서비스 무역 적자에서 법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3.6%로 적자 비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그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네. 경쟁력,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자생력을 어떻게 키우자는 건가요? 바로 이 점이 가장 핵심이면서도 난감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38개 정도의 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 네. 대부분이 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뭐 중국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죠. 네.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법률 시장인 미국에는 아직 단 한 곳도 법무법인이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외국 로펌과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국 로펌의 그 경험과 선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서 우리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좀 높이자. 네. 또 성공적으로 그 법률 시장을 개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사례를 토대로 네. 우리나라 외국법 자문사법을 좀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어쨌든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오늘은 좀 엽기적인 가정폭력 얘기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부인을 프라이팬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라이팬 폭행. 프라이팬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남성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남편은 지난 6월 말 저녁밥을 달라는 말을 아내가 흘려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프라이팬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잡이가 다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 남편은 흉기까지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 남편은 아내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이 남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무겁고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이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을 것입니다. 때리고 맞고 아기처럼 싸우고 살자고 결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파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애는 무슨 죄인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 취임 후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31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등 개혁 과제를 놓고 최고위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적폐청산 수사에 40여 명의 검사가 투입돼 3개월여 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 피로감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인권보호 수사준칙 5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검찰에 변호인 입회 없는 피의자 면담과 심야조사, 기습 출석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련 수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이 방안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 삭제 등 검경의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1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